예, 안녕하세요. 아, 10주차가 아니라 8주차네요. 갑자기 10주차가 나와서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제 8주차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알고 있겠지만. 8주차 수업이 시작이 됐네요. 우리 과는 다른 과들은 일부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3학년들부터, 혹은 2학년들부터, 그러니까 졸업학년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과는 졸업학년도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한두 과목 이제 들으려고 학교 오는 거나 어차피 전체 다 들으려고 학교 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는 한은 우리 과는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들 아마 학교 나가게 되면은 그거에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그 말인즉슨 5월 셋째 주는 돼 봐야지 이제 대면 수업이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뭐 그때쯤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8주차, 9주차, 10주차 뭐 오래 가면 10주차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형태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나저나 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 과목이지만 실제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달랑달랑 지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지금쯤은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죠? 실습 과목은 진짜 실습을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오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오차가 우연 오차, 잠시만요. 개인 오차, 죄송합니다. 개인 오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오차, 계통적 오차가 있었죠. 계통적 오차, 그리고 우연 오차.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리뷰하는 겸 이렇게 칠판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개인 오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통적 오차 라는 게 있었고 우연 오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인 오차는 사실 그닥 중요한 거는 아니었었죠. 개인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개인 오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숙련도를 이용을 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숙련도로 해결을 하면 되는 그러한 오차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밀 측정 공학 쪽에서는 개인 오차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얘기를 넘어가기로 그때 아마 약속을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계통적 오차하고 우연 오차가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계통적 오차는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테매틱이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뭐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뚜렷한 그러한 오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얘랑 반대되는 게 우연 오차였죠. 우연 오차는 accidental error였죠. 그래서 사고처럼 발생하는 갑자기 발생을 하고 실제로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오차를 우연 오차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통적 오차랑 우연 오차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계통적 오차는 계통적 오차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확도, 정밀도 얘기를 할 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요. 자, 우연오차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게 정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통적 오차가 안 좋아지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우연오차가 안 좋아지면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확도는 뭐를 얘기를 하는 게 정확도죠? 정확도라는 거는 참값에서 어긋나 있는 정도, 참값에 멀어진 정도. 이것을 정확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밀도라는 거는 어떤 측정 값들이 측정치가 몰려 있는 정도. 이것을 정밀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계통적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로
알잖아요. 얼마나 생겼는지 알고 왜 생겼는지도 아니까 얘는 뭘 찾아서, 기차를 찾아서 이걸 이용해서 보정값을 가지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보정값이라는 거는 측정값에서 기차를 더해서 보정값을 찾아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기차라면 기기오차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연오차는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래서 산술평균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연오차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95% 이상이 한 산술평균이고 사실은 대표값을 찾는 게 맞겠죠. 뭐 절사평균이나 아니면은 최빈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정도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오차는 개인 오차, 계통적 오차, 우연 오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오차의 요인들이 뭐가 있겠느냐? 실제로 오차를 발생시키는 오차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러면 이때 실제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차의 원인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뭐에 의한 오차냐면 변형이에요. 디포메이션. 변형에 의한 오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들은 다들 변형을 얘기할 거예요. 변형.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지금 이거는 자중에 의한 처짐입니다. 바가 이렇게 쭉 쳐져 있죠. 중력에 의해서, 그래비티에 의해서 쳐져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유한요소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재료역학 같은 데서 언뜻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튼 이렇게 재료가 변형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그거를 오늘 다루시게 될 거예요. 좀 계산이 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이제 오차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유효숫자라는 개념이 먼저 나왔습니다. 유효숫자라는 거는 글쎄요, 아직 제가 기억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맞다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유효숫자라는 게 가장 처음 나올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갔으면 저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라, 유효숫자라는 거는 의미 있는 숫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숫자를 유효숫자라고 하고요. 우리 규칙이 있었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잠깐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뭐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6년밖에 안 됐네요. 많아봐야 5년, 6년 됐을 텐데 그걸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자, 18.7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6가지가 유효숫자입니다. 그러면 6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반올림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유효숫자니까 반올림은 셋째 자리에서 자리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18.755에서 18.765까지 요 사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18.76이라는 거는. 자, 이거는 나중에 산업기사 필기시험 문제, 이런 게 필기시험 문제에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나와요. 그래서 산업기사 필기시험 문제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숫자라는 게 18.76이 나왔으면 유효숫자가 4개죠. 근데 2.50이 나왔으면은 사실 이 50을 안 써도 2.5라고 써도 우리 수치적으로 의미가 가잖아요. 2.5나 2.50이나 2.500이나 다 숫자적으로는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효숫자 개념에서 봤으면은 요 0이라는 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된 겁니다. 의미가 없으면은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맨 끝에 0은 뜻이 있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랑 그 다음에 2.50이랑 그 다음에 2.500이랑 세 개가 다 다릅니다. 크기로 따지면 똑같죠.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서 여기서는 0이라는 숫자, 가장 마지막에 나온 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자, 38,000이네요. 자, 38,000은 유효숫자가 5개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만약에 의미가 없는 숫자였다면, 만약에 옆에 잠깐 써놓긴 했는데, 만약에 3하고 8만 의미가 있다. 뒤에 있는 0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38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써있죠. 다시 말해서 38,000이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38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크기로 따지면 똑같죠. 크기는 같지만 유효 숫자의 의미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공 3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0.012 여기서 01200 요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죠. 그냥 단순하게 자릿수 맞춰주려고 해준 거예요. 즉 0.012나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나 이거는 의미로 따지건 유효 숫자로 따지건 똑같은 숫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얘예요. 유효 숫자가 어디까지냐, 유효 숫자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데, 뒤에 0이라는 숫자를 2.5랑 제가 2.5랑 2.50이랑 2.500이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측정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내가 설계를 줄 때, 자, 어떤 치수가 있어요. 이 치수를 2.5를 줬느냐, 아니면은 2.50을 줬느냐, 아니면 2.500을 줬느냐에 따라서 유효 숫자가 이건 소유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측정을 할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명령이 되는 설계 도면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측정을 할 때도 저 설계 도면을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2.5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측정을 할 때 0.1mm까지 정밀도로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2.50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2.5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0.01mm까지 정밀도를 갖고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2.500으로 갖고 있으면 0.001mm까지 정밀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측정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측정 전에 뭘 해야 돼요? 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제작하시는 분도 도면을 2.5로 표현되어 있으면 0.1mm까지 정밀도를 갖는 그러한 제작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2.5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0.01mm까지 정밀도를 갖는 그러한 정밀도로 가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면은 가공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예, 가공 방법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구 정밀도하고 고려하는 오차 사이의 관계인데 측정을 할 때는 모든 종류의 오차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류를 다 고려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제가 당황을 했는데, 오른쪽 밑에 지금 제 얼굴이 보이죠? 요게, 안 없어지네요. 여러분들, 잠깐, 이게, 도면에다 지금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이 오른쪽 밑에 부분 좀 유념을 해주세요. 제가, 강의 노트 만들면서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도면에서 요구하는 정밀도에 따라서 가공법하고 측정법하고 오차 요인들이 다 병원합니다. 그래서 오차 요인을요, 자, 온도에 따른 오차 고려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온도에 따른 오차 같은 거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때도 있어요. 뭐, 먼지 같은 것들 고려 안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요구하는 정밀도가 무엇이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도면에서 요구하는 정밀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공 방법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 쪽에서는 가공 방법보다는 측정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오차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표시된 걸 보면 요구 정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면의 표시가 소유점 첫째 자리까지 됐느냐, 둘째 자리까지 됐느냐, 혹은 셋째 자리까지 됐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돼 있다면은 요구 정밀도는 0.1mm까지입니다.
소요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으면 0.01, 소요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으면 0.001. 그래서 우리 일반 공차 있죠. 자, 치수를 단순하게 10.1이라고 썼어서 그러면 이거 10.1 딱 이거 아니라 했죠. 모든 치수는 범위가 있다라 했어요. 그래서 범위가 있다고 표현을 했었고, 이때 허용 범위 일반 공차를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파인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파인 시리즈가 정밀 가공이죠. 정밀급이죠. 정밀급에 대해서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었으니까 이 범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소요점 둘째 자리까지, 이거는 소요점 셋째 자리까지 되겠죠. 그러면 가공하는 방법은 소요점 첫째 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0.1mm 정밀도를 갖는다. 0.1mm는 10분의 1 가공이라고 합니다. 밀리미터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절삭 가공을 가지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자, 100분의 1짜리 0.01mm짜리 정밀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절삭 가공이 이 절삭 가공을 하는 툴이라고 하죠. 칼날이요. 칼날이 플러스 마이너스 0.05mm까지 정밀도를 갖거든요. 그래서 0.01mm까지 정밀도를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깎아서는 안 됩니다. 잘라서는 안 되고요. 연석 가공이 돼야 돼요. 그라인딩, 갈아내는 거. 그래서 그라인딩 가공을 해야 됩니다. 소요점 셋째 자리까지면요, 정밀 연삭을 한다든가, 아니면 에칭, 녹이는 거, 아니면 폴리싱도 가는 건 가는 건데, 거의 이제 뭐, 화학약품 같은 거 이용해서 갈아내는 거, 뭐 랩핑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양치할 텐데, 아침마다 하진 않지, 매일 계속 해야죠. 하루 3번 식후에 항상 양치를 하셔야 되는데, 양치하시는 치약이 랩제예요. 치약 안에는 아주 미세한 랩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알갱이를 가지고 입을 닦으시게 되면 이빨을 갈아내시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갈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폴리싱이나 에칭, 랩핑 뭐 그런 것들을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 측정하는 방법은 요구 정밀도가 소요점 첫째 자리까지만 그냥 일반 버니어 캘리퍼스나 아니면 하이트 게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 정밀도가 0.01mm, 100분의 1까지 측정해야 되면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마이크로미터나 다이얼 게이지나 투영기나 이런 측정기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 정밀도가 소요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면 아주 더 정밀한 시중기나 오토콜리메이터나 정밀급 게이지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게이지 블록은 들어봤는데 여튼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구 정밀도가 0.1mm까지면 대부분의 오차 요인은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기기 보정값은 0.1mm 정밀도로, 그러니까 정밀도는 도면에서 요구하는 정밀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1mm까지 정밀도면 측정기도 0.1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보정값도 0.1까지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구 정밀도가 0.01, 그러니까 100분의 1까지다 라고 하면은 온도에 의한 오차, 뭐 아베이 원리에 의한 오차,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시차, 눈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생기는 오차, 뭐 기기 오차가 나온다면 이건 소요점 둘째 자리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사실 0.1mm 얘는 여러 번 측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측정만 개인 오차만 없다면은 뭐 우연 오차나 계통적 오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얘는 우연 오차나 혹은 계통적 오차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요점 둘째 자리까지 정밀도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 보정값도 0.01까지, 그 다음에 표본 집단 측정 후에 대표값 설정해야 되죠. 자, 이거는 계통적 오차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연 오차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소요점 셋째 자리까지 해야 돼. 먼지 하나가 4마이크로미터인데 1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측정입니다. 1000분의 1mm 측정이에요. 1마이크로미터죠.
자, 온도, 먼지, 변형 이런 것 등 다 고려해야 되고요. 기기 보정값 당연히 1000분의 1까지 나와야 되겠죠. 0.001mm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값 설정하는 거 하셔야 되고요. 즉 개통오차랑 우연오차 마찬가지로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소유점 셋째 자리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 측정이다 보니까. 소유점 둘째 자리까지는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측정을 하실 때. 자, 여튼 모든 명령은 어디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어디서 나타난다? 다 도면에서 나타난다. 도면을 보시고 요구 정밀도가 어디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데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도면에 치수를 보고 이거를 보고 요구 정밀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이죠. 예, 요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치수 그냥 막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면을 그릴 때 내가 10.1로 표현해도 되는데 치수를 10.100 괜히 있어 보여 그래서 10.100으로 표시를 했어. 그러면 여러 사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귀찮아진다보다는 여러 사람이 속는 거죠. 가공을 하는 방법도 더 비싼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것도 더 비싼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도면에 수치를 표현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메인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튼 도면의 치수를 보고 요구 정밀도를 파악을 하는 거다 보니 도면을 그리실 때도 이 부분에 유념해서 도면을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차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단원에서 말씀드릴 오차 요인은 변형, 기하학적 문제, 물리학적 문제, 기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변형에 의한 오차가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문제랑 물리적인 문제, 기타 문제가 넥스트.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변형에 의한 오차라는 건 뭐냐 하면 변형이 생긴다는 거야. 변형? 쇳덩어리잖아. 이 쇳덩어리가 무슨 변형이 생겨? 아니요, 쇳덩어리도 변형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가 상당히 작은 단위까지 측정을 하죠. 소유점 셋째 자리까지 혹은 넷째 자리까지도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변형량이 아주 작아도 그걸 무시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부처럼 연한 애라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변형은 있습니다. 다만 그 변형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되겠죠. 변형이 크냐 작으냐. 변형이 크면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변형이 작으면 고려를 안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정밀한 측정이다 라고 하면 변형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작아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가 변형에 의한 오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기하학적인 문제는 이제 아베의 원리에 의한 오차라든가 접촉오차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실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표면이 매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쇳덩어리가 표면 만져보면은 매끄러울 거야. 이렇게 눌러보면 미끈미끈해 매끄러울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표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측정을 한다, 이런 물질 측정한다, 측정을 하실 때 여기를 측정하고 여기도 측정하고 여기도 측정하고 여기도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하는 위치가 각각 다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두께랑 여기서의 두께가 같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여기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매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이러한 원통이 아니라 얘네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원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측정을 하느냐, 측정 위치에 따라서 따라 측정값이 다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또 부딪혔네요. 자, 그 다음에 물리학적인 문제는 열팽창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광학적인 문제는 이제 시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주차에 다음 주차에 9주차네요. 다음 주차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변형에 의한 오차 얘기를 해보죠. 어마무시한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고 막 그랬네요. 자, 변형에 의한 오차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하중에 의한 변형입니다. 잠깐 칠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재료역학이라는 단원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2학년 1학기예요. 재료역학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재료역학이요. 역학이라는 교과목이 좀 어려운 교과목인데, 이 재료역학이라는 교과목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자,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뭐 누르거나 압축되거나, 근데 우리 보통 압축이니까. 자, 얘 단면적이 A라고 해볼게요. 단면적이 A입니다. 자, 얘를 양쪽에서 눌러요. 이렇게 누릅니다. 잠시만요. 하중 P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도 P라고 표현을 하죠. 자, 누르는 하중이 P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원래 얘가 길이가요. L이었어요. 원래 길이가 L이었으면 L라고 하자. 자, 원래 길이가 L이었어요. 누르면은 얘가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얼마나 압축됐느냐? 압축된 길이를 보니까 델타만큼 압축이 됐대요. 변형된 길이죠? 압축된 길이. 자, 변형된 길이. 압축입니다. 압축된 길이.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무슨 개념이냐면, 응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응력이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기호로 시그마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해요.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합니다. 단위를 보시면 우리 힘은 단위를 뉴턴 단위를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테니까요. 단면적은 밀리미터 제곱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예요. 기본 단위는. 자,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가 나오냐 하면 자,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단위가 자,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을 겁니다. 예, 뉴턴 퍼 미터 제곱이거든요. 압력 단위죠. 압력 단위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얘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죠. 밀리미터 제곱이면 미터 제곱에 10의 6승 들어가겠네. 10의 마이너스 3승에 다시 제곱이니까. 10의 6승이면 메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가 파스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형률입니다.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입실론으로 표현하고요. 변형률은 변형이 된 비율이에요. 그래서 원래 길이분의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식으로요. 단위는 없죠. 얘는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 분자 다 단위가 길이 단위잖아.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요, 우리 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응력은 변형률에 2라는 거를 곱한 것과 같아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응력은 변형률에다 2라는 걸 곱한 것 같아. 자, 2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률이라고 합니다. 0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영률이라고 하는데요. 영률이란 말보다는 이제 종탄성계수, 횡탄성계수죠. 죄송합니다. 자, 횡탄성계수, 탄성계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탄성계수예요. 자, 탄성계수 영률, 영스 모듈러스 해서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인데요. 자, 영률은 재료의 고유한 값이에요. 재료의 고유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유값을 우리가 물성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물성치예요.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물성치라는 거는 재료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야. 예를 들어서 녹는 점, 물에 녹는 점 0도씨, 끓는 점 100도씨. 이거 물이면 다 똑같잖아요.
이런 것처럼 끓는 점, 밀도 이런 것 등등등이 물성치에 속하는데 탄성계수도 물성치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거든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틸이죠. 우리 측정기들은 대부분 다 스틸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스틸이다. 스틸이면은 역률이 200기가파스칼입니다. 기가면 10의 9승이에요. 10의 9제곱입니다. 200기가파스칼. 알루미늄이면 80기가파스칼. 2의 알루미늄이면 80기가파스칼 정도 돼요. 뭐 사실 이건 주어진 값이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얘기죠. 후계 법칙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인데 시그마가 면적분의 힘이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 L0분의 델타니까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하면 면적분의 힘은 2에다가 L0분의 델타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변형된 양을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2A분의 PL0 혹은 PL 이걸 이용해서 변형량을 계산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A분의 PL 이렇게요. 자, 단위를 한번 볼까요? 힘. 자, 힘입니다. 단위는 뉴턴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길이죠. 재료의 원래 길이에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자, 요거는 면적이죠. 예, 접촉된 면적이에요. 접촉 면적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역률이에요. 역률입니다. 역률은 주어지죠. 역률은 만약에 강 같은 경우 스틸이죠. 강은 200기가파스칼 공 3개 더 붙여서 메가파스칼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메가파스칼. 뭐 알루미늄이면은 80기가파스칼. 지우고 옆에다 쓸까요? 만약에 알루미늄이다 이거면 80기가파스칼이니까 공 3개 메가파스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거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변형된 길이고요. 지금 우리는 압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압축된 길이죠. 압축된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만약에요, 문제에서 힘이 뉴턴 단위가 아니라, 옛날엔 뉴턴 단위가 아니라, 이 힘을, 뉴턴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 포스 단위를 쓸 때도 있어요. 1kg 포스가, 10이죠? 10뉴턴이죠. 1kg 포스가. 그래서 10뉴턴, 9.8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얘를 킬로그램 포스 단위를 쓰시게 되면, 이 역률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포스 단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20 하나 둘 셋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 얘는 8000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 요걸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지니까요. 주어지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얘네들 암기하지 마세요.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응력을 이렇게 계산하고 변형률은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P라나중으로 저는 아까 문제에서 눌렀죠. 누르는 거는 압축이라고 하고 지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임장이에요. 임장하고 압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변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어떤 피측정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측정물이 있는데요. 피측정물을 양쪽에서 하중을 가해서 측정을 해요. 10N만큼의 측정력을 가합니다. 측정력을 가해요. 자, 얘 지름이 지름 5mm 제곱이라고 할까요? 지름 5mm 제곱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지름은 5mm죠. 지름이 5mm인데 이거를 측정력을 가하는 거야. 10N만큼의 측정력을 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축에 의해서 변형된 양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재질이 스틸이고요. 역률이 200기가파스칼이래. 다시 말해서 200 땡땡땡 메가파스칼, 즉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 변형된 양은 2a분의 PL입니다. 길이 안 좋네요. 자, 원래 길이 100mm였다라고 해볼게요. 길이가. 자, 지금 문제에서 안 준 게 하나 있죠. 하중 10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원래 길이 100mm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 단위 쓰기로 했으니까 200 하나 둘 셋 메가파스칼 즉 200,0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쓰시면 됩니다. 자, 얘 안 줬어요? 안 줬죠? 자, 면적은 이 면적이에요. 지름이 오잖아. 그럼 면적은 이거는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시거나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하시거나 뭐 r이 2분의 d니까 넣어서 계산하시거나 저희는 보통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많이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5니까 5의 제곱. 계산기들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25 나누기 4 해주시면 19.6 나오네요. 19.6mm 제곱.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델타 값은 2a분의 PL이다. 하중 10N만큼의 측정력 가있고 길이는 100mm. 그 다음에 200,000 곱하기 19.6이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요. 나누기 200,000 곱하기 19.6.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0.00026 나와요. 단위는 계산 결과에 대한 단위는 밀리미터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량은 20026mm. 뭐 반올림하면 0.0003mm 이만큼 압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되게 작죠? 이거면은 0.3 마이크로미터예요. 아까 제가 소유점 셋째 자리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아마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 변형에 의한 오차. 예, 뭐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요, 강은요, 변형에 의한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얘는 왜 이렇게 작게 나왔냐고 하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면적이 커요. 예. 측정기와 피측정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요. 사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 변형량이 커지죠. 우리 이 식에서 델타 값은 접촉 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한 가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접촉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변형력은 커집니다. 변형량은 커지게 돼요. 예. 그래서 하중에 의한 변형은 2a분의 PL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얘는 변형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하중에 의한 변형은 면적이 작을수록 크다. 이 말 한 가지 기억을 하고 계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시할 수 있어요? 작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아주 좁아지면은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자,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측정면의 접촉 상태, 즉 접촉 면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접촉 면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좁으면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접촉 면적이 넓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게이지 블록의 면적을 구한다라 했을 때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게이지 블록, 지금 사진에 보시는 얘가 이제 맘입니다. 마이크로미터인데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게이지 블록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 NB 왼쪽에 있는 걸 얘를 NB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기를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NB라고 스핀들이 면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게이지 블록하고. 이 면이
평평하다라는 가정이 없어요. 엠빌 면이 이렇게 뾰족할 수 있고요. 스핀들 면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게이지 블록이 닿죠. 그러면 실제로 접촉하는 면은 요만만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델타 값은 면적분의 1인데 면적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면적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게이지 블록이나 마이크로미터 등의 MB라고 스핀들은 모두 평행도 평평도가 0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웅틀붕틀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뭇가지처럼 웅틀붕틀할 거라고, 나무 표면처럼. 그러면 항상 면에 가까운 면 접촉을 함으로 측정력에 의해서 변형이 증가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변형되는 양을 우리 고려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면적을 아는 거는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면접촉을 평평도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접촉 면적을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접촉 면적을 넓게 해서 변형량을 무시할 수 있게. 변형량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유리해요. 측정을 하실 때 그게 편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리하다는 얘기는요. 측정력은요,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뭐 아까 뭐 10뉴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제에서는 10뉴턴의 측정력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정은 없고요. 우리 비접촉식 측정기를 제외하고는, 뭐 시중기 같은 것들이죠. 대다수의 측정기는 측정기하고 피측정물 간에 일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측정력이에요. 측정력이 필요하고요. 측정력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측정기하고 피측정물 사이에 공기층입니다. 오타예요. 공기층이나 유막, 기름막, 아니면 중간 사이에 먼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접촉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촉을 방해하는 공기층이나 유막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측정을 해야 되니까 측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KS 규격에는 측정력이 각 측정기들마다 측정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과도한 측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측정 오차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가장 쉬운 게 요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측정력 가지고 장난치기 가장 쉬운 게 얘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가요? 혹시 자 요거 측정을 할 때 보여드렸었던 것 같네요. 자 요거 측정을 할 때 보이실까요? 혹시 숫자가 측정력을 과도하게 가면 이렇게 숫자가 변하죠. 내가 여기 꽉 눌러주면은 숫자 달라지잖아요.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측정력이죠. 나중에 버니어 캘리퍼스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떨어뜨렸네요. 버니어 캘리퍼스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측정력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측정력을 사람이 가하거든요. 온전히 사람이 가해요, 얘는. 그래서 측정력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그렇다고 버니어 캘리퍼스는 KS 규격의 측정력 얼마를 가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알고 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1kg 펄스만큼의 측정력을 가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참 애매한 게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에 의한 오차에서요. 측정자, 그러니까 측정기에 피측정물과 접촉하는 부분을 여기를 측정자라고 하는데요. 측정자와 그 다음에 피측정물 사이에 모양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도 변형되는 양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델타는 2a분의 PL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형상에 따라서 접촉 면적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변형이 되면은 접촉 면적이 좀 다르죠. 쉽게 이런 얘기예요. 자, 9랑 9가 만나게 되면 9죠. 점접촉입니다. 우리 이론상으로는 점접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인론이 아니라 이론. 하지만 실제로는 점접촉이 아니라 면접촉이죠. 그러면
그때 얼마만큼의 면이 만나게 되느냐는 실제 변형되는 양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손으로 절대 계산 못합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그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1881년에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측정자의 끝면이 9야. 그래서 9하고 9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때 변형량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P는 측정력은 킬로그램 폴스고요. 왜냐하면은 1800년도, 19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힘을 계산할 때 킬로그램 폴스 단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를 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9가 있으면 9 두 개가 지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큰 지름, 작은 지름, 같다고 해도 어차피 식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래서 두 개의 9의 지름을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했을 때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변형량이 나오실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9하고 평면일 경우, 그 다음에 지름이 같은 두 개의 9일 경우, 그 다음에 구면하고 두 개의 평면의 접촉일 경우, 지금 보시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과 같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쇠구슬의 지름을 측정을 할 때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러한 버니어 캘리퍼스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구를 측정을 할 때 버니어 캘리퍼스 이 면이에요. 요 면 평평하잖아요. 요 면이. 그래서 평평한 평면하고 구가 만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델타 값을 계산하시는 방법. 킬로그램 폴스로 나왔냐 아니면은 뉴턴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미터 3마이크로미터 3파이짜리 파이예요. 그러니까 지름이라는 뜻이고요. 지름 3mm짜리 강구를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0.6kg 폴스 만큼의 측정량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3.8에 3루트 D값은 3분의 측정력은 0.6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87 나오실 거예요. 1.87 마이크로미터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한번 직접 요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 실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얘랑요. 요것도 계산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평면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6번이죠. 자, 얘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4번하고 6번은 헤르츠식 중에서 헤르츠 접근식 중에서 중요한 식이니까요.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따로 따로 실습하는 거는 보여드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거니까 한번 실습을 해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계산기 가지고 실제로 눌러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9하고 원통일 경우 아니면 9 두 개랑 원통면이 직각으로 만날 경우 이런 경우들이 헤르츠 접근법에 의해서 변형량을 계산하시는 그러한 예시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변형되는 양, 측정력에 의해서 변형되는 양 생각하시기 어려워요.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변형되는 양이 무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변형되는 양이 무시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하중을 작게 하거나 P를 작게 하거나 아니면은 면적을 넓게 하는 건데 측정력은 이 측정력이라는 것은 KS 규격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접촉 면적을 넓게 해서 델타가 무시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접촉 면적이 아주 좁기 때문에 변형량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헤르츠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주로 계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 4번 상황하고 그 다음에 6번 상황 이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굽힘에 의한 변형인데 웹팔보라는 거예요. 캔틀레버라고 하는데 이런 웹팔보는 이런 겁니다. 한쪽은 내가 잡고 있어요. 여기서 누릅니다. 휘어지게 되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네요. 자, 이게 외팔보예요. 한쪽을 내가 잡고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구부러지죠. 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자, 이것을 외팔보라고 부르고요. 이 외팔보의 경우에는 하중 P만큼 측정력이 가해지면, 하중 P만큼이 가해지면은 변형이 이러한 식으로 변형이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측정력이 되겠죠. 뉴턴 단위로 표현되시면 되고요. L은 길이, 외팔보 길이, 밑에 주어졌네요. 외팔보 길이 밀리미터. 그 다음에 얘는 역률이고요. 역률 혹은 탄성계수. 자, 강 같은 경우는 스틸이다라고 하면은 200000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값은 외팔보의 단면 2차 모멘트. 예, 요 놈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팔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외팔보가요 가장 변형을 잘해요. 변형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팔보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러도록 측정기를 세팅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측정기들은 이렇게 외팔보가 형성되지 않도록 측정기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없어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넣었는데요. 거의 변형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팔보 9pm에 의한 변형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할 겁니다. 외팔보가 있고 양단 지지보가 있어요. 양쪽 끝부분을 지지를 하는 걸 양단 지지보라고 하는데, 양단 지지보의 경우도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양단 지지보 같은 경우는요. 단면 2차 모멘트가 원형본 같은 경우는 64분의 파이 9pm니까 64 맞죠? 64분의 파이 d 4제곱이에요.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그젬플을 풀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선택사항이라고 할까요? 예, 선택사항.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고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형에 의한 오차 중에서 처짐. 보일까요? 요 끝이 여기보다 살짝 휘어져 있죠. 자중에 의한 처짐입니다. 자중, 중력이에요. 자, 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한데, 자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작은 물체는 아니죠. 큰 물체입니다. 좀 커다란 측정기 혹은 좀 커다란 측정물의 경우엔 자중에 의한 처짐으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1m짜리 자 있으면 50cm짜리 자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끝이 이렇게 처질 겁니다. 그런 것들 자중에 의한 처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점에다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지지하는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리점, 베셀점, 그 다음에 이름 없는 2개. 4가지 처짐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4가지 처짐점, 요것도 제가 막혔네요. 예, 이거 강의 노트 확인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대형 물체, 대형 측정기라든가 혹은 피측정물의 경우에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500mm 이상? 딱 정하기는 좀 뭐하지만 500mm 이상 되는 그러한 커다란 측정기가 있다. 혹은 그렇게 커다란 측정물이 있다. 얘는 30cm 자인데 30cm 자도 처지거든요. 끝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끝부분이 살짝 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을 하니까 딱 얼마 이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랬을 때 자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에어리점하고 베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에어리점은 양 끝이 평행이 돼야 돼요. 자, 처지더라도 이 끝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나오는 게 에어리점이고요. 베셀점은 길이가 처짐에 의해서 길이의 변형이 되는데 길이가 늘어나죠. 길이가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변형량이 최소가 되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점이 베셀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에어리점에 놓고 지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뱃셀점에 놓고 지지를 해야 되느냐, 즉 어떤 경우에는 양끝이 평행이 돼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되지. 자, 우리 에어리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요, 양끝이 평행이 돼야 돼. 측정물에 평행도가 중요한, 이게 중요한 그러한 측정기입니다. 누가 있느냐, 평행도가 중요한 측정기가 누가 있냐 하면은 주로 단도기류예요. 단도기에 누구? 게이지 블록. 우리 측정기의 종류 셋째 시간 3주차인가 4주차에 측정기의 종류 나눴었죠. 4주차인가 보다. 측정기의 종류라고 해서 단도기, 선도기, 지시측정기, 시중기,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게이지류. 그 중에서 단도기에 해당하는 거 게이지 블록. 게이지 블록은 이렇게 게이지 블록이 있을 때요, 이면하고 반대쪽 면하고 평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게이지 블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지시 측정기에서 마이크로미터, 마미. 자, 마이크로미터는 MB라고 스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로미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랬을 때 NB 면하고 스핀들 면에 요 면의 평행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미터가, 소형 마이크로미터는 필요 없어요. 대형 마이크로미터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이지 블록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에어리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양끝이 평행해야 되니까. MB라고 스핀들이 평행해야 되니까. 양 측면이죠. 평행도. 그 다음에 이거는 NB라고 스핀들, NB입니다. NB라고 스핀들의 평행도.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지시 측정기. 자, 뱃셀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러면 길이가 중요한 거. 길이에 즉 뭐가 들어가 있어? 눈금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길이가 변하면 눈금 사이 간격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치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눈금 사이 간격이 변해야 되니까 길이가 곧 눈금인 그러한 측정기.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길이 방향으로 눈금이 쫙 있잖아요. 얘가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휘어져서 길이가 이렇게 휘어져서 늘어나게 되면 눈금 사이 간격도 늘어나게 되겠죠. 즉 눈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휘어지게 되면 눈금 사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눈금 사이 간격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되는, 즉 길이에 곧 눈금이 들어가 있는 측정기, 다시 말해서 선도기, 표준자와 같은, 아니면은 지시 측정기에서 눈금이 나와져 있는 지시 측정기, 요 놈 있죠? 여기 눈금이 쫙 있잖아요. 저 쫙 눈금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즉 버니어 캘리퍼스, 얘네들, 이런 것들은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지만 눈금 사이 간격이, 눈금의 신뢰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뱃셀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나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에어리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나 표준자 같은 경우는 뱃셀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에어리점하고 뱃셀점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mm짜리 마이크로미터였다라고 하면은 얼마? 211.3mm 되는 지점에,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1000mm짜리 표준자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220.3mm 되는 지점을 양쪽을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게 아니고 이름 없는 두 개. 자, 여기 처짐하고요, 가운데 처짐이 똑같아야 돼. 양끝 처짐하고
중앙처짐이 똑같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2, 3이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 돼야 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에 주로 쓰냐면은 중앙부의 진직도라든가 이 중간 부분이요. 이 부분에 진직도라든가 혹은 평면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리점이나 뱃셀점은 주로 측정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피측정물, 이게 피측정물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에어리점이나 뱃셀점은 주로 측정기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에 있는 두 처짐 사이가 평행이 돼야 되는 거는 피측정물 사이, 피측정물의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직도라든가 평행도를 측정을 할 때 쓰는 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름 없는 애예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매해 내거든요. 거의 매해 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길이가 1.5m 때는 본 적 없을 텐데, 1.5m짜리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어요. 길이가 1.5m 되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어떤 피측정물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대형 버니어 캘리퍼스죠. 근데 중력에 의해서, 자중에 의해서 처지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를 어떻게 지지하고 측정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쓰시면 되죠.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뱃셀점에다 놓고 측정을 한다. 이런 형태로.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미터는 MB라고 스피들 양끝이 평행이 돼야 되니까 에어리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문제에서 이러한 I형 형광이 있을 텐데 I자형 채널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채널이 있을 텐데 얘 윗부분에 진직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형광을 이 채널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평면도나 진직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평행이 되는 지지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혹은 그 값을 계산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를 꼭 내요, 매년. 꼭 요거는 알고 계시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2016년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냈을 때 어떤 아이, 지금 3학년인 올해 3학년이네요. 이제 군대도 복학하고 벌써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모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우주공간에 가서 측정을 한다. 항상 몇 년 동안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주공간에 가서 측정하면 자중에 의한 처짐은 없을 거잖아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답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쨌든 간에 틀렸어요. 틀린 답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형에 의한 오차가 끝나는 게 되겠네요. 오늘 배우신 거 나중까지 써먹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까지 써먹으셔야 되는 건 맨 처음에 나왔었던 유효 숫자 얘기, 그래서 정밀도에 대한 얘기 기억을 하시고, 정밀도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도면을 보고 정밀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 했을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변형에 의한 오차에서는 압축력, 측정력에 의한 오차도 중요하지만, 측정력의 오차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정력에 의한 오차는 접촉 면적이 넓다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주는 게 유리하다, 측정에.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처짐 4가지 지점, 이 4가지 지점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써먹으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주차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미루지 마시고요. 러닝노트 오늘도 꼭 작성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작성을 하시고 그게 좋을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채점을 해봤는데 러닝노트, 제발 러닝노트 작성한 다음에 그 사진 찍어서 다시 한글 파일에다 집어넣어서 한글 파일로 제출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진 파일로 제출을 해주세요. 저는 그림 파일로 제출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보기가. 아무래도 파일을 한 번 다시 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 파일로 가급적이면 제출 좀 해주세요. 이번 한 주 8주차 어린이날도 꼈는데 이제 어린이도 아니라고 여기저기 가서 구박받긴 할 텐데, 8주차도 잘 지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십시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우리 곧 있으면 학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